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첫 주는 코로나라고 영상으로만 봤고, 두 번째 주는 갑작스럽게 부친상을 당해서 또 못 뵙고, 셋째 주는 추석이라고 또 못 뵙고, 9월은 그냥 날로 먹는 것 같네요. 자주 뵈야 이렇게 정도 들고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9월도 시간이 다가서 마지막 주가 됐습니다. 또 부친상을 당해서 전도 축원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더욱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면은 근본에 대한 사색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화려하게 피었던 꽃들이나 또 나뭇잎들이 떨어지면서 그 근본으로 돌아가죠. 또 생명에 대해서 우리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생로병사 중에서 이제 사로 가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생명적인 근원, 또 인간의 근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수심결에 있는 말씀 중에 내용인데요. 우리가 이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것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생각을 계속 품고 있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 중에 그게 말로 튀어져 나와요. 그리고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행동으로까지 옮기고 그 행동이 반복되다 보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 자기의 인격이 되고 인품이 돼서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를 지켜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걸 보면 말하고 행동하고 마음씨 쓰는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을 근본으로 하고 제일 가장 값진 것이 어떤 것이냐 아니면 그걸 챙겨야 되는데 그 진짜 배기는 못 챙기고 겉으로 드러나 있는 자기의 가죽주머니, 이 육신을 가죽주머니라 그러거든요. 이 가죽주머니만 챙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죽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시대에 흑시범지라는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기 위해서 오종나무 꽃을 양손에다가 들고 와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오는 것을 보고 흑시범지에게 놓아버려라 이러니까 내가 두 손에 들고 있으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셨나?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꽃을 놓고 왼쪽에 있는 꽃을 들고 오니까 또 놓아버려라. 왼쪽에 있는 꽃도 놓았어요. 그럼 빈손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그랬는데 다시 또 놓아버려라. 아니 이미 양손에 있는 꽃을 다 놓았는데 뭘 더 놓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육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세상에 벌려지는 모든 이 참되지 못한, 바르지 못한 것이 내 안이비설신의 육군을 통해서 비춰지는 이걸 이제 육군을 통해서 일으키는 모든 육식의 작용을 놓아버려라. 그래서 이 육식이 안이비설신의 육식이 육진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더럽고 탁하고 욕심나고 이런 경계들을 통해서 일으키는 모든 생각, 번뇌, 욕심 이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라는 거예요. 겉으로 들고 있는 이 꽃을 놓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일으키는 번뇌 망상까지도 다 놓아버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 없는 것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해요. 그래서 막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싸우다가 처음에는 그 싸움의 원인을 알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싸움의 원인이 뭔지는 모르고 나중에 그 사람이 미운 감정만 남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미워, 못됐어 이것만 생각하지 그 전에 내가 저 사람하고 싸웠는데 뭐 때문에 싸웠지? 이거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잊어버리고 이 감정만 남게 됩니다. 그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버리면 없어지는 것인데 오히려 그 지나버리면 없어질 감정은 놓지 못하고 사실마저도 망각하고 감정에 매달려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에너지와 시간을 소비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생을 필요 없는 에너지와 시간에
소비하면서 보내기가 쉽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리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가죽 주머니는 어떤 것인가? 그것을 알아야 또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자존심의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야 된다. 대종경 교단품 11장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가셨을 때 이완철 선진에게 여기에 뭐 좀 가지러 갔다 와라 이렇게 해서 지게를 주는데, 그때 이제 그 인부들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 교당의 교무예요. 그러니까 인부들이 볼 때마다 교무님, 교무님하고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죠. 근데 이 교무님이 지게를 지고 서울역에 가서 물건을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러 사람 인부를 부리고 있는데 보기 민망하고 위신이 떨어질까 싶어서 못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시켰다가 나중에 다시 불러서 아까 조금 전에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존심 하나 지키기 위해서 스승이 시키는 일도 제대로 못하면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꾸중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 참다운 그 생의 가치, 삶의 가치, 그 목적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위치와 상황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내가 지금 어떤 직위에 있는지 이런 것만 생각하면서 자기의 자존심만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자신의 위치와 해야 할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것만 생각한다면 자기의 진짜 공부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얘기죠. 내가 아무리 자존심을 세운다 해도 이거는 보이지도 않는, 이 가치가 별로 없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이 가지고 있는, 꽉 붙잡고 있는 이거를 놓치면은 죽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이 다 나를 막 무시할 것 같고, 이런 걸 꽉 붙잡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그림자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 참다운 것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자존심을 앞세우게 돼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 자존심을 앞세워서 이게 참다운 것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존심을 놓지 못하게 되는데, 어떤 뛰어난 목수가 길을 가다가 큰 상수리 나무를 봤어요. 근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가 따라가다가 스승님 저 상수리 나무가 크고 제목으로 쓰기가 좋은데 왜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니까 저 상수리 나무랑은 크고 쓸모있게 생겼지만 사실은 저거를 배에다가 배를 만들면은 가라앉는다. 그리고 너를 짜면 금방 썩어서 못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기둥을 만들면 좀벌레가 와가지고 먹어서 금방 썩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렇게 오랫동안 살 수가 있었다. 보통 쓸모가 없으면 오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쓸모 있으면 그 쓸모 있는 것부터 비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상수리 나무가 오랫동안 살 수 있었던 원인은 뭐냐? 쓸모가 없어. 여기도 쓸모가 없고 저기도 쓸모가 없어. 근데 우리는 그 쓸모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자존심을 세우는 것을 없애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사람은 그 자존심 때문에 결국 자기가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꺾임을 당하게 돼요. 잘난 사람은 상대자가 많아요. 시비를 거는 사람도 많고 싸움을 거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용한 것 같이 있는 것이 오랫동안 그 오히려 더 쓰임이 많은 그런 물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스스로 자존심을 꺾고 없애는 것이 큰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옛날 글에도 보면 욕심의 마음을 비면 정의와 진리가 들어온다. 내 마음속에 욕심을 비우면 정의와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또 무력이, 마음에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무력이 들어온다. 그 말 뜻을 알겠죠? 이 마음이 참다운 마음으로서 비우면
이 진리와 정의가 이 안에 이제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진실한 마음이 없게 돼요. 없게 되면 뭐가 들어오게 돼요? 욕심이 들어오게 된다. 그럼 내 마음속에 참답고 진실된 것을 채워야지 욕심, 번뇌 이런 걸로 채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속에 이 허울 좋은 자존심의 가죽주머니를 채울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진실된 마음, 참된 마음으로서 그것을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자존심의 가죽주머니를 놓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비교하는 가죽주머니를 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을 대할 때 실수하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보면 좋겠다, 잘됐다, 저 사람 부럽다 이런 마음이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저 사람이 잘 안 되면 내 마음이 고소한 생각이 드는 것, 이게 사돈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잘 되면 좋은 건데 내가 잘 되지 못할 바에는 다 같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거나 깎아내리는 이 두 가지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 사람을 깎아내릴 것도 없어요. 근데 늘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 나아야지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속에서 깎아내리는 마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긴다. 혹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 흉을 봤다더라, 욕을 했다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요란하고 화가 나고 그 사람 만나면 패주고 싶고 그래요? 그 사람, 저는 이제 누가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기뜸을 살짝 해주더라고. 누구누구가 너한테 뭐 이건 이렇다고 저건 저렇다고 얘기하더라. 잘못한 것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래? 얘기하라고 그래? 아마 그 사람이 나를 잘 본 거 그래. 그 사람 눈으로 나를 봤을 때는 잘 본 거예요.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 눈으로는 나를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 사람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는 것, 익힌 것, 배운 것, 자기 수준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그 눈에 비친 제 모습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잘 본 걸 거야. 그렇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런데 왜 내가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하냐? 그 사람이 본 것이 나의 참 모습은 아니잖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는지 그 사람이 알 리가 없잖아. 내 마음속에 숨겨진 그 뜻을 그 사람이 알지 못하죠. 내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은 판단해서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고 욕도 하고 흉도 보고 이러지만 내가 그 욕하고 흉 보는 거에 따라가면 그 사람이 이제 끌려가는 거고 내 참다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미워할 것도 없고 내가 하는 일에 부끄러울 것도 없는 마음. 이것이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없어야 돼요. 비교하는 마음이 있으면 저 사람이 평소에 나를 어떻게 했다 하는 것은 이미 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또 이렇다 저렇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면 왜 그 사람은 나를 욕했을까? 흉을 봤을까?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마음의 번뇌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끝까지 밀어주고 잘할 수 있도록 밀어주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하면 나보다 나은 사람을 잘하도록 이렇게 격려해주고 박수치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 사람이 부럽거나 깎아내리고 싶은 그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이 잘하는 것을 잘했다 박수 쳐줄 용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더 잘하라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용기거든요. 또 어떤 교무님도 누가 잘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고 잘했다. 그 사람 잘하도록 더 밀어주라. 더 밀어주라. 이렇게. 근데 그 마음이 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10,000원을 받았어요. 또 어떤 사람은 5,000원을 받았어. 근데 두 사람 다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을까요? 10,000원을 받은 사람은 내 능력이 인정받았구나. 저 사람은 5,000원밖에 못 받는데 나는 10,000원을 받았어. 이런 마음이 들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거예요. 20,000원을 안 줘도 불만이 없지. 근데 5,000원을 받은 사람은 왜 또 불만이 없을까요? 비교하면 저 사람이 10,000원,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은 10,000원 주고 나는 5,000원 주냐? 이렇게 불만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불만이 없어요. 왜 불만이 없냐 하면 똑같은 일을 했지만 저 사람보다 내가 능력이 뛰어날 수도 있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알아보지 못해서 5,000원밖에 안 준 것이지 내가 능력이 없어서 5,000원밖에 못 받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5,000원을 못 받은 것을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이미 거기서 비교의 마음이 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못하는 사람으로 내가 스스로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내 스스로가 부당한 이익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간다 이거죠. 이제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거든요. 대종경 교단품 20장에 보면 용맹이 뛰어난 사자나 범도 지극히 미미한 비루가 몸에 퍼지면 필경 살지 못하게 되는 것 같이 큰 뜻을 세우고 공부하는 사람도 극히 미미한 마음 경계가 몇 가지가 비루가 되어서 그 발언을 막고 평생사를 그르치게 한다. 그래서 공부에는 마음 비루가 오르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살펴야 된다. 이게 우리 공부인한테 비루는 뭐겠어요? 이 비교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 다른 사람보다 공부를 더 못한다. 나는 왜 이것밖에 못할까? 이런 마음이고 나는 공부를 해도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게 마음의 비루가 돼서 그 공부를 방해하는 그 비루가 돼서 결국은 진전이 없게 된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을 놓아야 된다. 우리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이 물건의 가치를 높이는 건 뭐예요?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 우리 경매에 가보면 그러잖아요. 누가 100만 원 불렀어요. 그런데 옆에서 150만 원 부르면은 내가 가지고 싶은 물건이었는데 150만 원 부르면 내가 어떻게 해요? 150만 원보다 더 부르게 되는 거예요. 200만 원 이렇게. 또 250만 원 부르면 300만 원. 그래서 그 물건은 그냥 물건 그 자체인데 우리가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그걸 계속 값어치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은 1,000억이 넘어요. 그림 한 장에. 그게 다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의 욕심이. 그 비교하는 마음이 그걸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 화가가 그 그림을 그릴 때 이게 1,000억짜리가 돼야지 그러게 그렸겠어요? 그냥 그림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림을 갖고 싶은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마음속에 공부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를 비교하고 놓고 보면 내가 다른 것을 더 갖고 싶어서 욕심을 내느냐? 그 내 마음의 안정을 만족을 하고 거기에서 멈추느냐? 여기에 따라서 공부인이냐 공부를 하지 않고 있냐 이거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내 모습은 별것이 없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스스로 가치를 부풀려 만들고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저보고 잘생겼다 그랬으면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면 그 잘생겼다는 말을 다음에 계속 듣고 싶잖아요. 그래서 더 잘생겨지기 위해서 꾸미고 가꾸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내 얼굴이
원래 그대로의 얼굴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잘생겼다 그러면 잘생겨지고 못생겼다 그러면 못생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원래 그대로의 난데 그 원래 그대로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 마음은 그냥 비교하는 마음, 욕심의 마음이 들어가면 그게 나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거짓 나, 참다운 나가 아닌 것을 버려야 돼. 그 비교하는 거짓 가죽 주머니를 놓아야 된다. 셋째는 옹졸한 가죽 주머니를 놓아야 된다. 여러분들 마음이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넓은 것 같아요? 아니면 옹졸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없이 넓었다가 어떨 때는 바늘 하나도 꽂을 자리 없이 아주 옹졸해지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깨너머로 바늘을 던져도 그 마음에는 이제 겨자씨가 아주 작잖아요. 그 겨자씨가 아주 작은데도 그 겨자씨도 맞출 수 있을 만큼 그 마음이 옹졸해지기를 말하면 아주 옹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옹졸한 마음에 그 가죽 주머니를 놓아야 된다. 잉어과 민물고기 중에서 관상용 잉어가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 고기를 고이라고 부른대요. 이 고이라고 하는 관상용 잉어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 5cm밖에 안 자라요. 근데 이걸 연못에다 풀어주면 25cm, 25cm로 자라요. 근데 이게 큰 방죽에다가, 강물에다가 풀어주면 1m까지 자라요. 그게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환경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마음이 넓어지기도 하고 옹졸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그 어떤 환경에 지배돼서는 안 되잖아요. 교당에 왔을 때는 법사님, 법포인, 다 교도님, 마음씨 좋은 분이에요. 근데 미운 며느리를 봤을 때는 이 법사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포인도 아니고. 그 미운 며느리가 봤을 때 그 법사님으로 보겠어요? 아니면 미운 시어머니로 보겠어요? 그 며느리에게도 정말 존경받는 법사님으로 인정받고 대우받으려면 그 마음이 그 옹졸한 주머니를 내려놔야 된다. 그 마음이 늘 넓어야 돼. 늘 너그럽고 누구라도 다 챙기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영국의 티시라는 이름의 금붕어는 43년을 삽니다. 그 금붕어가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한 6개월 정도 산다거나.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구피도 사실은 이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제가 한 2년 키웠잖아요. 2년 키웠는데 지금 이번에 또 새끼 나가지고 지금 새끼가 또 한 40마리 된 것 같아요. 또 분양 받아가실 분은 또 얘기하세요. 새끼 벌써 한 8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보통 한 3개월, 한 6개월 살고 죽는다는데 2년 동안 키웠는데도 안 죽고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크고 있어요. 왜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얼마나 넓고 멀리 바라보고 자라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물고기가 좀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은 뭐냐? 우리가 마음속에 얼마나 넓고 덕스러운 마음을 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품이 길러지고 그 사람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옹졸하게 살면 3개월, 6개월 사는 이런 물고기들과 다를 게가 없죠. 근데 우리는 이 3개월, 6개월 사는 물고기들하고 다르게 공부를 하잖아요. 마음 공부를 통해서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서 그 옹졸한 가죽 주머니를 내려놓고 더 넓은 그 뜻을 세우고 더 넓은 그 도와 덕을 갖춰서 누가 보더라도 존경받는 이 공부인, 법사로서 이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부인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과 한계를 정해놓고 나는 이것밖에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많아요.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내가 가진 실력과 역량을 의심하지 말아야 돼. 우리 이제 창의력 그러죠. 창의력. 저 사람이 창의적인가 아닌가 그걸 놓고 보려면 그 사람은 어떤 일을 놓고
그것이 열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창의력이 없는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해버려요. 나는 못하는 것, 나는 안 되는 것, 이래서 포기해버려서 거기서 멈춰버려요. 그럼 그 사람은 이 발전과 진전이 없는 거죠. 근데 창의력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이렇게 해보면 또 좋을 것 같은데, 또 이렇게 해보면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 그 흥과 재미가 식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열정도 식지 않고, 그래서 그 공부하는 사람은 늘 새로운 모습, 새로운 걸 발견해야 돼요. 저 똑같은 사람을 보더라도 늘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늘 그 사람의 똑같은 모습만 보면 지겹잖아요. 지겨우면 그 사람이 거기에 고착돼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게 고착되면 더 이상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상대로 공부할 수도 없고 그 마음이 유연해야 돼요. 그 유연하다는 것은 창의력이 있는 거고 열정이 있는 거거든요. 그 창의력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그 마음을 넓게 키울 수가 있는 사람이고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물의 왕국 보시면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 할지라도 다 한 가지씩 스킬이 있어요. 스킬. 그 스킬이 뭐냐? 필살기라고 해요. 필살기. 그 작은 동물들도 자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필살기를, 독이 있다거나 가시가 있다거나 아니면 성질이 더럽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 큰 동물들을 물리치는 것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 건가? 나는 어떤 것을 무기로 삼아야 될 건가? 그 내 필살기는 뭔가? 그 필살기를 잘 살려서 끊임없이 나를 개발하고 또 내 공부를 쉬지 않고 정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공부를 더 넓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제 그 주머니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칭찬을 담는 주머니, 하나는 충고를 담는 주머니,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주머니는 어느 것이 더 커요? 칭찬을 담는 주머니가 커요? 충고를 담는 주머니가 커요? 칭찬? 칭찬을 담는 주머니가 크죠? 충고를 담는 주머니는 작아요. 그래서 칭찬은 아무리 많이 들어도 이게 주머니가 한계가 없어요. 다 담을 수 있어요. 근데 충고는 한마디만 들어도 바로 주머니가 닫혀버리죠. 그래서 어떤 주머니를 키워야 될까요? 네. 물론 칭찬도 중요하지만 이 충고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야 자기 스스로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고를 잘 듣는 사람이라야 이 옹졸한 주머니를 놓고 더 큰 주머니를 갖추어서 모든 것을 다 담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담아들여서 내가 그걸 공부 재료로 삼고 그 발전해 나갈 때 내가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듣기 싫고 하기 싫은 것을 내 안에 아무리 많이 넣어도 불평과 불만, 원망과 미움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공부입니다. 그래서 그 옹졸한 주머니를 놓고 더 큰 마음을 길러야 되고, 오늘 가죽 주머니를 놓아버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죽 주머니를 놓지 못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자기의 영혼이 피폐되고 늘 그 괴로운 생활을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고 내 영혼을 탁하게 하는 이 가죽 주머니는 다 내려놔요. 그리고 그 가죽 주머니 다 버리고 난 다음에 진짜로 있는 그 안에 있는 참다운 나를 발견하고 그 참다운 가치를 기르고 발전시켜 나가요. 그래야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한 공부인으로서 또 당당한 자신감 있는 생활을 하게 되고 더 큰 덕을 갖추고 나날이 행복한 생활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 오늘 가죽 주머니를 버려야 되는데 어떤 가죽 주머니 버려요? 첫째, 자존심.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자존심의 가죽 주머니를 버리고 두 번째, 비교하는 가죽 주머니를 버리고 세 번째는
네, 다 버릴 수 있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